자, 오늘 주제는요, 새해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19년 부동산 시장 각종 악재가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매주 찾아오시는 분들은 큰 흐름, 이 흐름만 알면은 우리는 올해 시장에서 루저가 아닌 승자, 위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3년 전 계속, 그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그 추세대로 어느 시점까지는 일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계속 부동산 시장이 상승해 왔잖아요. 이 상승장에서 이 어떤 규제라든지 이 작은 파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큰 파도가 아닌 작은 파도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벌써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때는요.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죠.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것이 또 우리 경제에 안 좋게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 이게 규제를 여기서 해요. 이렇게 오르면은 하게 되면요. 여기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이렇게 꺾입니다. 일단 단기간 꺾여요. 하지만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부동산 24년째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제가 시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던 얘기인데요.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면은 이 규제의 영향은 항상 어떤 효과라고요?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다. 이 얘기는 제가 늘 드렸던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늘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수도권과 지방시장,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 그리고 이 지방시장은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이 디커플링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동조화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이 오르면 경기도도 오르고 지방도 오르고 하는 그런 동조화, 커플링 현상을 보였다면 금융위기 이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서로 간에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그래서 비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방시장은 계속 금융위기 이후에도 상승 국면을 탔었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 시장은 하락 국면을 타다가 2013년부터 수도권은 다시 상승을 시작했고 지방은 2013년부터 이제 하락세로 슬슬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죠. 서로 완전히 달리 가고 있죠. 향후의 부동산 시장은요. 도심 집중화는 가면 갈수록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 카페에 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꼭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심 집중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인 이유는 뭐냐 도대체. 그것은 바로 이 유동성입니다. 자,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가는 거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산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실물 자산이 뭐예요? 부동산. 대표적인 게 부동산, 그다음에 금, 그다음에 골동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물 자산이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돼서 돈의 가치가 하락할 때는 이 실물 자산을 사놔라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약 3조 2천억 달러가 전 세계 시장에 풀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주요 7개국들이 돈을 푼 걸 합치면은 한 7조 달러. 그래서 합치면은 10조 달러 정도가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들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부동산이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부동산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도 유동성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동성이 많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닌다. 우리도 지금 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단기 우리가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단기 부동자금이 지금 뭐 1조 2천억이니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 부동자금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 있지만 그 돈들이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 봐야 되는데요. 공급이 가장 부족한 곳이 서울이라는 것입니다.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많은 것은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한 서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뿐인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 계속 공급이 된다면 좋은데요. 이게 지금 묶여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 주택 우리가 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충족시켜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새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데 새 아파트 공급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각종 규제로 묶여 있고요. 지금 서울은 본래부터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매물 잠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거 뭐예요? 재건축 규제 지금 뭐 안전진단 강화해서 재건축 못하게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 공급 물량을 없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은 기정사실이다. 단지 언제 상승하냐가 문제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서울은 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냐? 서울의 유일한 공급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전체 서울 공급 물량에서 약 78% 정도가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새 집을 많이 짓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면 항상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죠. 서울 주택시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택지 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지정부터 입주까지는요. 최소 아무리 빨라야 7년이에요. 7년. 아무리 빨라요. 자, 그런데 우리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과거 우리 신도시 개발 때 이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이 있는데요. 분양 시점에는 오히려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거고요. 분양 시점이요. 반대로 입주 시점. 요 입주 시점에는 어때요? 서울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집값을 상승폭을 줄였어. 그러니까 안정화시키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입주 시점이 서울의 어떤 이 주택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3기 신도시 본격 분양 시점을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22년도 아니면 23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분양 시점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신문에서는 언론에서 21년도부터 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2년도나 23년도 이때부터 이제 본격 분양 시점. 그럼 이때까지는 이때는 어때요? 이 분양 시점에는 오히려 서울 집값을 과거에 더 끌어올렸죠. 예. 그러면은 이때까지도 이 효과는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거고요. 입주 시점은 2026년 이후나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서울의 집값이 이 신도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의 안정 효과를 기대하려면 2026년 이후나 돼야 되지 지금 당장의 어떤 서울 집값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 집중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서울은 세계 8위의 대도시죠. 그래서 직장이든 교육이든 문화든 뭐 교통이든 각종 인프라가 모두 결합되어 있는, 모두 모여 있는 그런 집합체가 바로 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에요. 앞으로도.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고요. 좋은 직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 집중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올해 요 기사죠. 새 부동산 거래 절벽 가격 하락이 이어진다. 올해 시장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시장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 선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리스크가 많다 올해. 뭐 금리 인상, 미국발 금리 인상이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뭐 미국발 금리 인상의 리스크나 우리 그 규제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죠. 이미 예측이 가능한 이런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2019년은 특히 올해는요. 남들과 다른 역발상 마인드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항상 투자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싶은 곳. 자,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집이 서양이야? 북향이야? 북향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 안에도 실내도 너무 좁고 살기가 좀 불편해. 이렇게 내가 자꾸 살 곳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어떤 이유든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지역. 다른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 이런 곳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생기는 곳, 가만히 어떤 변화가 안 생기는 곳은요, 가격이 안 올라. 변화가 뭔가 생겨야 돼. 지하철이 생기든 아니면 일자리가 생기든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이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가격은 오른다는 겁니다. 단지 변화의 크기, 대형 호재냐 아니면 작은 호재냐, 변화의 크기가 투자이익을 결정해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올해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올해는 누가 과연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느냐, 올해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들은 미리미리 움직이는 현명한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자, 지금 우리는 항상 어떤 인생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부동산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지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내년에 좀 떨어질 거야. 내년에 떨어질까 봤더니 또 올랐네. 그럼 후년엔 또 떨어지겠지. 이래가지고선 투자 못합니다. 항상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카페를 통해서 많은 그런 기회를 잡으시고요. 판단력도 키우시는,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가는 그런 현명한 올해 우리 투자자가 많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